여러분. 자, 상충곡 두 번째 영상입니다.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이봐 내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여보게 이웃 사람들아 불렀다. 이름을 불렀죠. 이웃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어조 나타난다 그랬어요? 말 건네는 어조. 그리고 이 이웃들이 뭐가 된다? 구체적 청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이봐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산수 산과 물이라고 해석해라? 아니다. 자연으로 해석해라. 자연 구경 가자스라. 뭐뭐자스라. 여러분 요거 청유형 종결어입니다. 청유형 종결어미 뭐뭐 하자 권유하고 있는 중이죠. 자연의 구경을 가자. 나만 이렇게 한가롭게 흥겨웁게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는 중이죠.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뭐뭐세 이것도 역시 뭐다? 청유형 종결어미겠구나.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자. 답청은 뭐냐면요. 자, 답청이랑 욕기는요. 이거는 세시풍속이에요. 봄을 즐기는 세시풍속인데 답청은 풀밟기 하는 거예요. 풀밟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풀의 그 생명력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흡수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생명을. 그리고 이렇게 밟아주면 조금 더 잘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청이라는 세시풍속이 있었던 거죠. 욕기, 목욕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가서 목욕하는 거. 옛날 사람들 겨울에 얼마나 안 씻었겠어. 그러니까 이제 봄이 와서 따뜻한 봄이 와가지고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면서 노는 거죠. 그런 거 내일 하자. 대구문장 보이고 있네요. 아침에 치산하고 아침에는 산나물을 캐고 나조회 해석 주의하고 가십니다. 낮이라는 해석 아니고요. 저녁이란 뜻입니다. 저녁에는 낚을 조자야. 낚을 조자. 조수하세, 낚시하세, 세 정유형 종결어미 나와 있고요. 역시 대구 문장 쓰이고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는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뭘 보셔야 되냐면요. 아침에 얘가 켈체자야. 얘 켈체자고 얘는 산이잖아. 산을 어떻게 캐요? 산을 캘 수 없죠. 지금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요. 나물체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물체자 생략되어 있고요. 저녁에는 조수하세. 이 조가 낚을 조자라 그랬죠? 물을 낚아요? 이거 물이란 뜻이잖아. 물을 어떻게 낚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냐? 물고기 어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물체자, 물고기 어자는 생략했을까를 형식적인 특징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볼까요? 아침에 치산하고 나조회, 조수하세, 사음보율 나왔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 설명했어요. 사음보율의 짝꿍이 되는 음수율은 어떻게 된다? 글자 개수가 3개, 4개 아니면 4개, 4개예요.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근데 3개, 4개, 4개, 4개 이런 거로 맞춰주려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채산채, 나물채자를 집어넣고 조수어, 물고기 어자를 집어넣어 버리면 요 마디의 글자 개수가 몇 개로 바뀌어버려요. 채산채하고 글자 개수가 5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3, 4, 5은 4, 4조니까 선생님이 보면 음수율을 2개까지는 좀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5글자 들어가는 거 잘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거야? 나물채자 빼고 물고기 어자 빼고 그래서 글자 개수 4개, 조수하세 글자 개수 4개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율격을 고려한 표현이 등장했다. 라고 우리가 읽고 갈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거나 이웃 사람들 우리 자연 구경 가가지고 세시풍속도 즐기고 산나물도 캐고 낚시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한번 지내보자 이렇게 권유하는 문장 나왔어요. 갓 괴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이제 막 익은 술을 칡배로 만든 두건으로 갈건은 칡배로 만든 두건이래요. 두건으로 걸러놓고 옛날에 막걸리잖아요. 막걸리는 이제 누룩으로 빚어낸 거 이 쌀 같은 데다가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이 찌꺼기들은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건이 이렇게 망처럼 이렇게 촘촘한 망처럼 돼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막걸리를 부어가지고 건더기는 걸러내고 밑에 이렇게
온 그 액체만 마신 거야, 술만. 그래서 갈건으로 받아놓고 이제 술 마실 준비를 한 거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꽃나무 가지를 꺾어 수놓고는 무슨 뜻이냐면요. 술잔을 세어가며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절제된 풍류가 드러나는지 좀 아시겠어요? 선생님 대학 갔을 때 선배들이 술집에 이제 데려가서, 후배들을 데려가서, 야, 죽을 때까지 마시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막 죽을 때까지 마시자! 막 이렇게 복장하고 같이 마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풍류 아니야. 풍류적이지 않아요. 어떤 게 정말 풍류냐면, 자, 보세요. 술을 한 잔 딱 마셨어. 그 다음에 꽃나무 가지를 딱 하나 꺾어서 딱 놓는 거야. 한 잔, 두 잔째 마셨어? 또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두 잔, 이렇게 내가 몇 잔을 마시는지를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세어가며 먹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꽃나무 가지를 100개 이렇게 먹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술잔도 되게 작고 자기의 술을 마시는 그 양을 조절하면서 너무 그거 자체를 즐기면서 그렇게 먹었단 얘기예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죠? 계속 봅시다. 화풍, 온화한 바람이 건듯 잠깐 불어 해도 되고 문득 불어 해도 되고요. 푸른 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붉은 꽃은 옷에 떨어진다. 자, 지다는 떨어지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맑을 정자 여러분, 푸를 정자 아니에요. 맑은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붉은 꽃은 옷에 떨어진다. 대구 문장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한자성어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물화일체, 자연과 인간이 구별되지 않고 섞인다. 그런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진짜 그림을 잘 그리면 너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꽃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강물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언덕이 있고 여기 화자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술잔이 놓여 있고요. 그런데 바람이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 자, 바람이 휘 불었어. 그래서 꽃향기, 풀향기, 아까 녹양 방초 그랬잖아요. 이 향기 나는 풀의 향기들이 막 이렇게 진동하는 게 봄이란 말이지. 그런 모든 향기를 싣고 그 맑은 향기가 어디로 떨어졌어? 술잔으로 탁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술잔을 들어서 누가 마셨어요? 내가 이렇게 마신 거죠. 그러면 화자는 술을 마신 거야? 봄을 마신 거야? 봄을 마신 거야, 봄을. 봄의 온갖 자연의 향기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고 섞여버린 거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그 뒤에 문장도 보면 붉은 꽃잎이 하나가 탁 떨어졌어, 옷에. 그럼 여러분, 그게 머릿속으로 연상이 되는 게, 꽃잎이 떨어졌네? 탁탁. 이렇게 하면 꽃잎이 딱 떨어져 나갔을까? 그렇지 않아요. 꽃잎이 떨어지는 순간 내 하얀 도포에다 꽃잎이 딱 붉은 꽃잎이 떨어졌는데 붉은 물이 푹 퍼지고 또 붉은 물이 팍 퍼지고 내 옷이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물화일체가 우리 자연치나 고전시가 작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정말 이것처럼 아름답게, 이 부분처럼 아름답게 물화일체를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 있을까 싶어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서 섞이는 그런 표현을 정말 멋들어지게 하고 있는 물화일체 문장입니다. 유사한 맥락들 박스로 묶고 별표 5개 체크하시고요.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가실 정도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어떨 때 또 우리가 물화일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자연을 보고 친구라고 부를 때 자연과 인간이 막 대화해요. 너 말하지 않아도 또 이해하겠대, 소통하겠대. 뭐 이런 맥락들이 있으면 읽어보고 나서 이 사람 지금 물화일체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대화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려면 자연과 인간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겠죠. 같은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초가집이 있고 초가집에 이렇게 방이 3칸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고 달이 들어가고 청풍이 들어갔어.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맑은 바람이 들어갔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대등한 거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가 물화일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특히 흰 갈매기란 뜻이죠. 백구가 등장하면 거의 80에서 90% 정도는 물화일체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물화일체는 자연 친화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한자 성어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자연과 내가 막 섞이는 그런 막 그 무아지경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지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술동이가 비었거든 날 다려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애게로 해석하는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알려라. 소동 아이에게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주가에 술이 있는지를 물어봤어. 자, 술집에 갔네. 술집에 공간 나왔죠. 주가에 술이 있는지를 물어서 어른은 막대기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대구 문장 나오고 있고요. 자, 선생님이 잠깐 아까 체크를 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문장 나와 있고요. 이제 어른은 자기죠, 자기. 화자고요. 심부름하는 그 아이에게 이제 술을 매게 하고 자기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는 양반이니까. 아이는 술동이를 메고 미음, 완보, 미음은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보는 천천히 걷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아까 이거 똑같은 단어 뭐 있었어요? 소요도 천천히 걷는 것이었고 음영도 나지막히 시를 읊조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소요음영이랑 미음완보는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시를 나지막히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가서 시냇가에 혼자 앉았어. 여러분 술집에서 어디로 이동했어? 시냇가로 이동했구나. 혼자 앉아서 명사 고운모래 좋다.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무슨 뜻이다? 맑다 깨끗하다라는 뜻이다. 맑은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술잔을 다시 씻었어요.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동화이로다. 맑은 물의 흐름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복숭아 꽃잎 1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복숭아꽃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고전시가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중요 개념이 나왔습니다.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저들이 메인은 들이야. 저들이 그곳인가 이러고 있어요. 도화는 무릉이랑 연결시켜 놓고 가십니다. 일단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공간이 이동하고 있구나. 지금 걸어 다니고 있구나. 술집에서 시냇가로 옮겨갔구나. 알고 가시면 되고요. 도화로다.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에 내포된 관용적 표현은 뭐다? 무릉도원이다. 네, 동양의 이상향이죠.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중국 고사가 관련이 되어 있죠. 중국 고사 어디? 도연명의 도화원기라는 글에 실린 동양의 이상향이 무릉도원인데 그 이야기가 중국의 고사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떤 어부가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어떤 어부가 이렇게 그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가에 붉은 꽃잎들이 복숭아 꽃잎들이 이렇게 떠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다운 복숭아 꽃잎은 어디서 오는 거지? 막 거슬러 올라간 거지, 강물을. 그랬더니 어떤 언덕이 있었는데 복숭아 꽃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언덕에 도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릉도원이죠. 거기서 야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동굴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동굴이 도대체 이게 왜 있지? 그래갖고 막 이게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막 좁은 이런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앞이 환하게 트이는데 세상에 막 풍년이 있는 막 그런 밭이랑 논이랑 막 사람들이 뛰어노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만났더니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어디서 왔냐고 막 얘기해 주니까 자기네들은 자기 조상들이 수백 년 전에 난리를 피해가지고 여기로 도망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술도 내오고 막 닭고기도 잡아오고 막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죠. 며칠 뒤에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좀 알리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알았다 이러고 이 사람이 오는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인데 이걸 내가 다시 올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그냥 이걸 모르는 채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표시를 막 이렇게 나뭇가지에다가 뭐 이렇게 묶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헨젤과 그레텔처럼 막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이제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데를 봤다고 태수한테 가서 딱 말해버린 거예요. 이 어부가. 그래갖고 이 태수가 오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있어? 우리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부가 남겨놨던 이 표식 있잖아요. 그런 게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은요. 이 강에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오지도 않았어요. 못 찾았겠죠. 그래서 무릉도원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굉장히 고매한 현자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막 학식이 높고 막 이런 거의 도인 수준의 현자가 이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병이 나서 죽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도화원기에.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동양의 정말 이상적인 너무너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공간, 속세로부터 떨어져 있는 뭔가 별천지를 말하고 싶었다. 그러면 무릉도원이 복숭아꽃이 가득한 언덕이다라는 뜻이죠. 이런 무릉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양의 이상향으로 무릉도원이라는 단어가 있다. 관련 꽃이 뭐다? 복숭아꽃이다. 복숭아꽃 다른 말로 복사꽃, 또 다른 말로 도화다. 자, 그래서 현대시에서도 심지어 복사꽃이 피었다 그러면 여러분 무릉도원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해놓고 가시고요. 그리고 유사한 맥락이 고사로부터 나오는 거죠. 꽃잎이 물에 떠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내가 여기 있는데 이곳이 무릉도원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이야. 그걸 좀 말해주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꽃잎을 물에 띄우기도 해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뭘 연상해라 독자들은 무릉도원을 연상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배경 지식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해 놓고 가십니다. 그 다음 보시죠. 소나무 사이, 소나무 사이, 사이간자, 세로 좁은 길. 소나무 숲 사이 가느다란 길 이렇게 해석했네요. 여러분 공간 이동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주가에 있었죠? 처음엔 아마 수간목에 있었을 거야. 그죠? 초가집에 있다가 술집에 술이 있는지를 물어서 시냇가에 앉아 있었고 요번에 송간세로까지 이동했어요. 진달래꽃을 붙들어 닫고 봉두, 자 산꼭대기로 이동했네요. 산꼭대기에 급히 올라 공간의 이동을 드러내는 단어 적어놨고요. 구름 속에 앉아보니 야 진짜 높이 올라갔나 봐. 천촌 만나기, 수많은 촌락이 곳곳에 펼쳐져 있구나. 위에서 아래를 조망한다고 얘기해요. 조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의 이동이 이제 상순곡에 드러났는데 이 공간의 이동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동양에서는 아까 이제 무릉도원에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동굴에서 좁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시야가 탁 트였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이런 관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죠.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야가 이렇게 쫙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조망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수많은 촌락이 마을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구나. 연, 하, 천만이 나오는 단어야. 안개, 노을, 빛날 휘자, 빛날 휘자, 해일자,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은 비단금, 비단수, 금수라는 단어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많이 나옵니다. 수놓은 비단을 마구, 쟤는 강조 의미를 갖고 있는 강세 접사예요. 마구 펼쳐놓은 듯 비유적. 직유가 쓰였다는 뜻이고 그러면 보조관념이 뭐겠구나? 비단이 보조관념이 되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이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것만 같았다. 자, 원관념이 뭐다? 연하, 일휘다. 안개, 노을, 빛나는 햇살이 산에 막 꽃들이 막 총천연색이지 않았겠어요?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막 꽃들이 펼쳐져 있는데 안개가 쫙 서렸다가 노을이 빨간 노을이 지다가 햇살이 쫙 비치니까 막 그게 막 색깔이 그 원색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빛났던 거죠. 그게 비단 같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이 유여할사. 나물 여자죠. 나물 여자. 봄빛으로 남아도는구나. 봄빛으로 넘쳐 흐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검은이라는 색채어가 나왔는데 이 색채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 엊그제까지 검은들이었는데 봄빛이 넘쳐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검은색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 죽음을 상징하겠구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싹 다 죽었던 겨울을 검은들이라고 표현했겠구나 라는 것도 알고 갈 수 있죠. 그렇게 모든 생명이 죽었던 그 공간에 봄빛, 봄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구나.
비단을 펼쳐놓은 꽃같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공명이 나를 꺼리고 부귀가 나를 꺼리니. 공명이 나를 꺼리고 부귀가 날 꺼리니. 자, 여러분 일단 의인법이 보이고 있어요. 사람이 아닌데, 공명이나 부귀가 사람이 아닌데 나를 꺼린다 그랬으니까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의인법이 쓰였고 동시에 대구도 쓰였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공명이나 부귀가 날 꺼릴 수 있나요? 꺼릴 수 없죠. 누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거야, 사실은. 내가 부귀와 공명을 꺼리는 거죠. 공명이라는 건 여러분 공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신 출세하는 거야. 뭐 관직에 오르고 뭐 이러는 거죠.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지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내가 꺼리고 부귀를 내가 꺼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을 이제 제대로 적어보면 내가 공명을 꺼리고 내가 부귀를 꺼리는 거죠. 그런데 요 주어, 요게 주어고 요게 목적어인데 요거를 자리를 이동한 거야. 공명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바꿔놓고 또 주어를 목적어 자리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적어를 객체어라고 말한다는 거지. 주어를 주체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요거는 원래 주어와 목적어를 자리를 바꿨다 해서 주객전도의 표현법이 쓰였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공명이 날거리고 부귀가 날거리니 청풍명월 맑은 바람 밝은 달 외에 어떤 친구가 있겠는가. 자, 잘 보고 친구라고 불렀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알치 나타났고요. 단표 누황해. 단표는요. 단사표음의 줄임말이에요. 단사표음. 밥 한 덩이 표주박 물. 플러스로 하면 소박 한 삶. 이거 먹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가난한 삶을 의미할 수도 있겠네. 단사표음은. 누황은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삶이죠. 소박한 삶이고요. 단표 누황 합쳐서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흩은 해음, 희에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생각하다라는 뜻이고, 명사형 알고 계시나요? 햄가림, 해용, 해욤, 해용, 해음 다 생각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생각하다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으면 명사 생각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헛된 생각을 아니하네. 단표 노왕 속에 살아가. 내가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데도 나는 헛된 생각을 안 해. 그럼 이 헛된 생각은 뭘 가리키는 거야? 네, 무슨 관직에도 난 욕심이 없고 나는 부귀에도 욕심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그거 헛된 생각이라고 생각해. 공명도 난 싫고 부귀도 난 싫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나는 그 공명이나 부귀 전혀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이 삶이 좋아 이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자성어 뭐가 들어간다? 안분지족, 안빈낙도가 드러나게 된다. 안분, 분수죠. 내 분수를 편안히 여기면서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분수는 내가 막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해 하면서 살아가는 분수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분의 분은요, 가난할 빈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유의어가, 안분지족의 유의어가 안빈 낙도가 되는 거죠. 가난한 것을 편안히 여기며 낙도, 도를, 정신적인 진리를 즐기며 추구해 간다. 양반들의 이상향적 삶이었죠. 양반의 이상적 삶. 그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 드러났고요. 아모타, 감탄사. 자, 끊어 읽어볼 거예요. 아모타, 백년행락이, 평생을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거. 이만한들 어찌하리. 자며든보, 사음보 나왔다. 자, 마지막 음수율을 세봤더니 아모타 3글자, 백년행락이 5글자, 이만한들 4개, 어찌하리 4개. 자, 요게 마지막 문장의 율격인데 이게 뭐랑 같다? 시조 종장의 율격과 같다. 시조 종장에 여러분 3, 4억은 4, 4조가 음수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조 종장은
요 세 번째 마지막 문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문장의 첫 마디는 무조건 여기 네 글자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무조건 세 글자만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에는 5글자 이상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사는 길이가 엄청 긴데 이 시조 종장 세 번째 줄의 음수율과 똑같이 끝내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이런 율격을 가진 가사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격, 정해진 격을 지켰다 이 얘기인 거죠. 격을 엄격하게 지켰다. 형식을 엄격하게 지켰다. 정격 가사라고 부르고요. 이건 조선 전기 양반 가사의 특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전기 가사를 읽을 때는 제일 마지막 문장 좀 보셔야 돼요. 마지막 문장에 이런 것들이 잘 시조의 종장의 율격과 동일한 율격, 세 글자, 5음절 이상 이게 잘 드러나고 있는지 이게 전격 가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됐죠. 평생을 이렇게 지내는 거 이 정도면 어때? 너무 멋있지 않아? 이러면서 끝냈어. 근데 이만한 게 뭔 거예요?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즐기며 또 안분지족하는 삶인 거죠. 안분지족하는 삶.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끝났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노래라고 부른다? 강호, 한정가라고 부른다. 강호는 강과 호수 아니고 자연이란 뜻이고 한정, 한가로울 한자죠.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강호 한정가. 혹은 또 비슷한 말 강호 가도. 네, 자연에서의 도를 노래했다. 정신적인 가치를 노래했다. 라고 부르는데 요 강호가도 강호한정가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가사문학의 효시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석할 분더러 물화일치 관련된 맥락이라든지 영탄적 어조, 말 건네는 어조, 안분지족과 관련된 맥락들, 무릉도원과 관련된 맥락들 암기하고 정리하고 가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고생스럽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 걸로 만들었을 때 이후에 고전 작품들을 정리해 나갈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암기하고 내 것으로 만드셔서 이후에 작품 공부할 때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춘곡이라는 작품 여기까지 찍겠습니다.